그리고 강의 자료도 이렇게 그냥 제가 항상 edX로도 하는데 나중에 아마 영상 혹시 다시 보고 싶으면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짧게 끝나고 아마 다음 주부터가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모레는 여러분들 그 MySQL 실습이 있습니다. 설치랑 관련한 실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본인 노트북에 하고 싶다면 노트북 가져오시고, 아니면 이 컴퓨터 뭐 본인 계정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싶은 경우에는 거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그 설치나 활용 관련해서는 항상 질문이 엄청 많으니까 내일 모레 꼭 와주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짧게 그냥 인트로덕션 뒷부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그냥 복습 같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간단히 일찍 끝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간단히 데이터베이스 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릴레이셔널 모델 가장 많이 쓰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레벨 같은 경우에 네, 죄송합니다. 레벨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한 레벨랑 로지컬한 레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예 정말 뭐 저장 단계까지 실제로 가는 하드웨어적인 방법까지 있고, 그다음에 로지컬 레벨인데 우리 로지컬한 레벨을 주로 다룬다. 뭐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업들 간단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피지컬이랑 로지컬은 뭐 독립돼야 된다 이런 거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뒷부분 짧게 오늘까지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뒤에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SQL 쿼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많이 배울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다시 떠올리면은 DDL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의할지, 데이터를 새롭게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SQL 언어들을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이 네. 죄송합니다. 이거 연결이 안 됐군요. 다시. 네.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example 보자면은 뭐 create table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쪽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땐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테이블 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이게 뭐 테이블 명이겠죠. 네,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자면, 그 다음에 뭐 id, name 이런 것들이 컬럼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여러분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캐릭터 뭐 그다음 등등 뭐 이거는 뭐 가벼운 캐릭터들, 그 다음에 뭐 누메리컬 밸류 뭐 이런 것들 다 선언해 주는 부분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 해서, 아니면 C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변수 선언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DDL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를 다루냐면은 이 셋업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 정보들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그냥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냥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부분들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나 위에 있는 이런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아니면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무결성 관련된 조건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은 뭐 0에서 4.5 사이여야 된다 등등, 약간 이러한 형태의 조건들이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키는 뭐 우리가 각각의 샘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선언한다거나 이렇게 테이블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 부분이 이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어떤 한 부분에서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권한 같은 부분도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이쪽 부분을 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 어떤 걸 하냐면은, 지금
큰 데이터베이스의 한 가지 요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덕션 뒷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DML,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 조작어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쿼리를 날리고 쿼리를 받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ML은 또 쿼리 랭귀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할 텐데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이터를 접속하고 업데이트를 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룬다 그러면 보통 이 DML 쿼리 달리는 부분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언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크게 Procedural DML과 Declarative DML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cedural DML은 말 그대로 절차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언어라고도 하는데, 절차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procedural DML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equires a user to specify a data that I need to how to get the data.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방법들을 하는 부분이 절차적인 거고, 그럼 declarative DML은 반대로 비절차적인 형태가 뭐 선언적 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절차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SQL을 생각하면 다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가져와 달라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최적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상태로 일단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가 없이 얘기했을 때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디클러티브 DML이 쉽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져와 달라면 알아서 가져오는 형태니까 훨씬 더 쉽고 그다음에 더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QL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non-procedural DML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쿼리 랭귀지랑 얘기하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procedural DML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수라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수학적인 기호로 이 테이블끼리 합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위에 있는 procedural DML 이쪽을 다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보는 게 SQL 쿼리 랭귀지를 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SQL을 계속 다루는데 우리가 다루는 SQL 같은 경우는 원본 프로시저, 절차적이지 않은 비절차적인 형태로 그냥 달라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갖다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우리는 several 여러 가지 테이블을 입력을 하고 한 가지의 테이블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학교라면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엄청나게 쪼개놓은 상태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서 3학년들 중에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명단을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럼 굉장히 많은 테이블들을 갖고 와서 합치고 등등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받아가지고 한 가지 테이블을 좀 이렇게 출력을 하는 테이블은 합친 형태도 있고 조작된 그러니까 뭔가 가공이 된 형태의 테이블을 아웃풋으로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쿼리문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간단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학과에 있는 모든 교수 정보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컬럼 네임을 어떤 컬럼을 가져올지를 얘기하고 어떤 테이블에서부터 가져올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인풋에 들어갈 테이블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조건들을 해가지고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SQL 쿼리 랭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비절차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테이블을 물론 이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수학적인 조건들을 활용해서 하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히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을 때 알아서 가져다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비절차적인 네, 이런 쿼리 랭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절차적인 것은 뭐가 있냐? 우리가 생각해서 관계 대수가 절차적인 언어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어떤 테이블 간에 어떤 연산을 할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QL은 뭐 나튜링 이퀴버런트 랭귀지로 나오는데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냥 쿼리를 날리고 쿼리를 받고 이런 거에 특화된 형태가 SQ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실제로 SQL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훨씬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좀 복잡한 컴플렉스 펑션 같은 경우는 하이어 레벨 랭귀지 뭐 C나 자바나 뭐 이런 것들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배우처럼 뭐 JDB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바에서 직접 명령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형태 그런 경우도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플리케이션,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것처럼 오라클이나 MySQL 띄워가지고 쿼리만 딱딱 날리고 해도 되지만 그것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자바를 연결해서 그때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이런 고급 기능들이 활용되어야만 이거를 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는 약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from application, 아까 말한 application 프로그램. 그래서 뭐 C, Drupal, Java, Python 이런 거로부터 절차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SQL은 non-procedural language 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유저한테 어떤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웃풋으로 저장해라 뭐 이런 것들까지는 어려운 거죠.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했을 때 뭐 휴대폰 앱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만드는데 거기에서 바로 저장되기는 쓰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데이터가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지는 않는 그냥 딱 쿼리 부분에만 해당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호스트 랭귀지로 해야 된다.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인터랙트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어떤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뭐 고객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되고 뭐 주문을 테이블로 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지난 학기에도 많이 배웠지만 이번 학기에도 뭐 그런 형태를 쭉 배워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트럭처들을 좀 다루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뭐 로지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피지컬 디자인 두 개가 있겠죠. 로지컬 디자인은 그런 로지컬한 스키마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영어 부분 좀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아키텍처가 될까? 그래서 특히 뭐 어떤 변수들을 저장할지, 어떤 변수를 어떻게 저장하고 이 테이블에 저장할지, 아니면은 뭐 정규화라면은 정규화를 얼마나 할지 뭐 이런 경우도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의 부분이다. 그냥 정규화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여기서 배우겠지만 정규화가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너무 뭐 깨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뭐 정보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뭐 그런 경우도 그때그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게 알아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지컬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다 저장할지 뭐 하드라든가 이런 경우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스토리지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정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이 매니저로 해서 사람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기능,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토리지 매니저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능인지 한번 보자면은 여기 일단 영어 부분을 보면은 program module that provides an interface system between 로우 레벨 데이터랑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에 서로 좀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쿼리를 통해서 쭉쭉 흘러갔을 때 결국에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할 텐데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에서 저장하는 OS와 관련된 그런 파일 매니저랑 저장이 돼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uthoriization, 권한 문제. 네, 그래서 권한 관련된 권한이랑 뭐 무결성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다룬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청했는데 권한이 안 되면 당연히 다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거나 그다음에 인테그리티 매니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는 학점을 입력하는데 마이너스 점수를 낸다거나 그랬을 때 뭔가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해서 트랜잭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거래나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거의 한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동시 접속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되고 파일들 아니면 버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어떤 기능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있는 로우 레벨 데이터랑 위에서 연결되는 쿼리 부분을 연결하는 그쪽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그냥 큰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히 그냥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더 윗단에서 저희가 직접 우리가 MySQL에서 쿼리를 넣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쿼리 프로세서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장치에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쿼리 프로세서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DML이나 DDL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받아가지고 아래쪽에도 명령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DDL도 당연히 인터프레터가 있어가지고 DDL이 어떻게 데이터 딕셔너리를 어떻게 레코드를 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ML 컴플라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 조작하는 DML이 들어왔을 때 그 쿼리에 해당하는 그 랭귀지를 로우 레벨로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스토리지 매니저한테 어떠한 형태로 연결을 해줄지를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당연히 여기는 쿼리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옵티미제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 그러면은 다 가져오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비절차적인 언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SQL 문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관계 대수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 어떤 관계 대수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적게 빠르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인덱스가 있으면은 어떤 인덱스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해 주는 것처럼 거기서 최적화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DMA를 명령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DL 인터프레터, DML 컴플라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쿼리 이밸루에이션 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쿼리문이 있을 때 거기서 구체적인 딱 실행하는 또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셋이 같이 연동하면서 우리가 쿼리문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림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쿼리 프로세싱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여준 것 같은 셀렉트 프롬에서 where해서 쿼리문을 작성했다면은 그 쿼리문을 파스한 다음에 얘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싱이라는 게 자르는 거죠. 쿼리가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쿼리 안에 이중 쿼리도 있고 엄청 긴 쿼리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 해석할 수 있게 파싱해서 잘라서 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컴퓨터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했다면은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대수 부분들이 있겠죠. 관계대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계대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하는지를 정보를 우리가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관계대수를 찾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나 글씨 좀 썼는데 최적화된 뭐 어떤 연산을 찾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연산하는데 그 연산은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정보, 뭐 메타데이터 같은 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쿼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최적화시키면은 아까 말한 execution plan이라고 하는 실제 실행하는 부분을 해서 이벨리에이션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 접근해서 가져와서 다양한 것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쿼리 아웃풋이 또 테이블의 형태로 나온다. 네, 그냥 일반적인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parsing and translation, 그다음에 optimization, 그다음에 evaluation 세 가지로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 또 하나 또 생각해 드는 게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 어떤 스토리지 매니저 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은 뭐냐면은 나중에 수업에서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가 컬렉션 오브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어떤 작동이잖아요. 작동하는 것을 어떤 모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 뭐 송금이라면 송금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어떤 특정 로지컬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트랜잭션 거래가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컨시스턴트, 우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좀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형태의 스테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서버가 다운된다고 했을 때 또 뭔가 백업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이 트랜잭션과 관련된 트랜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파워가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끼리 뭐 충돌이 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트랜잭션 단에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concurrency control manager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ncurrency control manager는 우리가 concurrent라는 게 동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컨트랙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제출할 때도 뭐 동시에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거래라던가 수강 신청도 엄청나게 많은 동시에 명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거를 먼저 처리하고 얘랑은 동시에 처리하고 밀리면 밀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concurrency control manager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ntrol the interaction between concurrent transac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 좀 무조건 가져가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 transaction management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몇 가지만 볼 건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각자 쓰는 파일 시스템과는 다르게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뭐 저는 뭐 공기 소프트웨어 많이 강의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각자 하다가 나중에 후반 가면은 여러분들이 공용 서버를 주고 거기에 접속해서 개발하는 뭐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각자 개인 컴퓨터에 두는 게 아니라 중앙화된 쉐어드된 메모리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속하냐면은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따로 접속해야 된다라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접속한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중앙화된 것 떠나서 요즘에 패럴렐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메모리들을 좀 쉐어하는 쉐어 디스크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뭐 하드비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데이터들을 좀 병렬로 같은 컴퓨터들을 좀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엔 또 일단 뭐 분산화된 뭐 블록체인 약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디스트리뷰ted 분산화된 장부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무튼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든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딱 보통 있는 게 좋고, 거기서 접속해서 쓰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뭐 지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스키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해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일괄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좀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인터넷에 뭐 빅데이터 시대기도 하고 특히 뭐 LLM 같은 걸 학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저장되면은 가장 좋게 저장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수많은 이런 양식들을 어떻게 쓸지 약간 이런 것들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래는 저희가 완전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완전 정규화된 규격화된 형태로 하다가 그다음에 NoSQL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하고 그냥 데이터를 잘 저장하자 이런 걸 갖다가 너무 그게 또 심해지면서 NoSQL 같은 형태가 또 심해지면서 다시 이제는 어느 정도 형태로는 또 그래도 규정화돼서 좀 잘 관리하자. 약간 이런 형태로 다시 또 이쪽 전문가들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형태로 많이 것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교육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는 당연히 centralized and shared 된 이런 메모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일단 쿼리 프로세스 아까 말한 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쿼리를 다루는 부분이 위에 먼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뭐 DDL이나 DML과 관련된 어떤 명령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쿼리 프로세서는 뭐 DDL 한다면 우리가 뭐 데이터 사전을 바꾸는 거고 뭐 DML을 한다면 컴파일러를 써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컴파일러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뭐 자바 같은 거죠. 자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쿼리 이밸리에이션 엔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실제 데이터로 좀 연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쿼리 프로세스에서 제대로 된 입력이 돼서 쿼리 이밸리에이션 엔진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약간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지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실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스토리지 매니저라고 하는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다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토리지 매니저 아래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루는 게 아까 같지만 뭐 어토라이제이션 권한이나 뭐 우결성 문제 있으면 다시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뭐 트랜잭션도 분리할 수 있게 동시 처리를 해야 되고 뭐 파일 버퍼 등등 해가지고 이 스토리지 매니저까지 통과를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래까지 내려가서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뭐 DDL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하거나 접근하거나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접근해서 다시 그럼 이것들을 빼와가지고 유저한테 다시 갖다 주는 형태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중앙화된 여러분들이 쓸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형태는 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히만 좀 보자면은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2티어 아키텍처랑 3티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아까처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참여한 주체가 그래서 2티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쿼리 같은 거 입력받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펑션에 접속해서 뭔가 하는 형태로 보는 게 2티어 아키텍처고 거기서 좀 더 복잡해서 그것보다는 클라이언트 머신도 따로 있고 걔네가 우리가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거쳐가지고 실제 DB에 접속하는 형태로 보는 게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아무래도 뭐 좀 더 2티어 아키텍처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2티어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DB가 있다고 이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3티어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DBMS 같은 서버가 있고 거기서 DB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수의 뭐 클라이언트가 있거나 그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걸 뭐 어떤 형태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냥 나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접근하냐?
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도 사실 만든다고 했을 때 물론 초창기 때는 지금 이번 학기에서는 이런 거 만들겠지만 결국 뭐 개발자나 이런 걸로 취직을 했을 때 내가 DB 전문가 딱 그런 거가 아닌 이상 보통은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4개 중에 하나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데이터 관리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에 있는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직군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DDL에 접근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DDL 데이터 데피니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사람들 보통 일반 같은 쿼리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막 정말 내가 뭐 오라클에서 이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게 아니면은 데이터 이쪽에 와더라도 써 가지고 뭐 당연히 관리자 툴이 있어서 그 툴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많은 뭐 예를 들어 어널리스트 그래서 실제 뭐 데이터 뭐 우리가 회사 뭐 기획팀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뭐 쿼리 툴 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MySQL 띄워 놓고 쿼리를 날려 가지고 EML로 해서 정보를 받아서 뭐 이번 분기 뭐 매출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개발자들도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고 하면은 보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자바라든지 뭐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접근하는 거죠. 그 자바에서 불러와서 파이썬에서 불러와 가지고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가 뭐 등등 한 다음에 코딩을 하는 그런 형태, 프로그래밍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라이브 유저들, 일반적 유저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뭐 개인정보 바꾸거나 아니면 뭐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행위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주문했다라고 하는 내역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당연히 앱이나 뭐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쿼리 부분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쿼리 프로세서는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두 번째 거 가지고 접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만들면 프론트는 사람들 왼쪽 가장 왼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직군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회사마다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교화를 하거나 어떤 테이블을 저장할지 뭐 프로시저는 뭘 넣을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스키마를 데피니션 하거나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권한 관리라든가 뭐 백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네 실제로 유저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분석가들 등등 모두도 똑같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권한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짧기는 한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훨씬 길게 할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도 조금 자르기가 애매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실습이 있으니까 꼭 이때는 여러분들 실습할 만한 것을 가져와서 진행하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관계 대수랑 그다음에 뭐 SQL들 쭉쭉 해서 나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 명절은 네, 휴일입니다. 네, 항상 빨간 날은 무조건 쉬니까 굳이 질문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좀 빨리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